안녕하세요, 브레이카입니다. 여러분, 요즘 환율 뉴스 보시면 솔직히 좀 무섭죠? 원달러가 1,400원을 넘더니 이제는 1,480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실질 가치로 따지면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에 16년 만에 가장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많아요. 야, 이거 나라 경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일본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달러 안 사두면 나중에 후회할까?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안을 없애고 지금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원화가 지금 엔화처럼 계속 약세로 갈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라면 달러를 사야 될지 아니면 어떤 자산을 사야 될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15분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차트 하나 보면서 시작할게요. 지금까지의 원달러 환율 주봉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1998년 IMF, 2008년 서브프라임, 그리고 2019년 코로나. 자, 이렇게 급등한 자리들이 몇 번 보이죠. 그리고 이걸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환율이 팍팍 튈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통째로 한 번씩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 환율이 급등했던 1998년 IMF 이후에는요, 외환 보유액을 늘리고 그리고 수출 위주 경제로 완전히 체질을 바꾸면서요, 저임금, 저환율 플러스 수출 대기업 구조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외환위기 이전보다 대외 건전성이나 경상수지 구조가 크게 개선됐었어요.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기존의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이외에도 반도체, 휴대폰, LCD 등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점점 높여나갔는데요. 이때부터 여기 보시면 중국 무역 흑자가 시작된 덕분에 원화가 이렇게 1,000원대에서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장기 정체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이때 우리나라 성장 구조가요, 수출 대기업에 의존하는 거에 더해서 가계 부채 그리고 부동산에 의존하는 내수라는 이중 구조가 강화되면서 잠재 성장률이 4%대에서 2%대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 후 2010년대에 들어서는요, 중국 의존도가 더 커졌는데 오히려 성장률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2022년에 처음으로 대중무역 적자가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고환율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처럼 굳어지는 구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환율이 급격하게 오를 때는 과거의 성장 모델이 끝나고 새로운 룰로 바뀌는 신호에 가깝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하면 환율이 폭등하고 부동산이나 주식도 폭락을 하고 뱅크런도 일어나고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근데 지금 환율이 어떻죠? 환율은 이렇게 오르는데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네요. 국가 신용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안정적이네? 왜 이러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보다는 큰 변화가 다가왔다 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는 일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차트에 엔달러와 니케이 지수를 같이 겹쳐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파란색 선이 니케이 지수예요. 자, 일본은 과거 2012년 아베노믹스 때요, 첫 번째 제로금리, 두 번째 대규모 양적 완화, 그리고 세 번째로 PBR 1배 미만 상장기업 지배구조 개혁, 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2012년에는 80엔대 초강세에서 1년 만에 100엔까지 오르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125엔까지 약세가 됐어요. 그 사이에 니케이 지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150원대에 아주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은 사실상 기축통화 국가라서 엔화를 국채로 마음껏 찍고 중앙은행이 그걸 사들이는 구조로 선택할 수 있었던 건데요. 쉽게 말하면 엔화로 빚내고 엔화를 찍어내서 버틴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점과 그리고 부정적인 점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건데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은 수출 실적이 좋아졌고 그리고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해외 자산 가치가 증가했어요. 자, 반대로는 부정적인 부분으로서 실질 임금이 정체가 되고요. 내수가 장기 침체가 됐고 재정 문제가 심화됐는데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기회였지만 누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라서 원화를 마구 찍어낼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일본처럼 원화 약세를 이용해서 주가를 올리고 그리고 해외 자산과 수출 기업 위주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은 스스로 원해서 엔화 약세를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원화 약세를 직접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지금 1,400원대 고환율은 몇 가지 요인이 동시에 겹친 결과거든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미국 대비 금리가 높고요. 미국이 3.75 그리고 한국이 2.5예요. 그리고 사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유동성을 더 풀어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요. 자, 올해 미국이 2%, 한국이 1%인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경기 둔화와 그리고 아까 보셨던 대중무역 적자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대규모 해외 투자로 달러 수요가 역대 최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경주 에이펙에서 체결한 3,500달러의 대미 투자도 있어요. 자, 이렇게 경제의 3주체인 국가, 기업, 개인 모두가 지금 달러에 투자하느라가 아주 바쁜데요. 이 추세가 당분간 오래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지금 환율이 단순히 투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저환율로 수익을 내던 모델에서 이제는 고환율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모델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보면 예전처럼 중국에 팔아서 흑자 내는 그림은 이제 깨졌어요. 대신에 자, 여기 보시면 미국, 동남아, 인도, 중동 이런 쪽으로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나 여기 자동차, 헬스케어 이런 첨단 IT 중심으로 재편된 첨단 제조가 새로운 성장 축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이 뭐냐면 고환율이 부담이긴 한데 수출 대기업이나 글로벌 실적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 나한테 이득이네. 이런 환경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순대외 금융 자산국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빚보다 자산이 많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때 2013년 정도를 기점으로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많아졌는데요. 이때부터는 환율이 급등해도 크게 휘둘리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외 자산, 달러 자산을 아주 빠르게 쌓아왔는데요. 총량 기준으로는 속도와 전환 시점이 일본의 2010년 정도와 비슷해요. 그래서 규모 자체는 아직 일본이 훨씬 큰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차트들이 의미하는 건 두 가지예요. 자, 첫째는 원화 약세가 될수록 해외 자산의 평가 이익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고요. 자, 둘째로는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통화 약세 플러스 순대외 자산국 이 조합은 외환위기 리스크는 줄여줄 수 있는데 내수와 실질 임금에서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랑도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도 있는 아주 좀 어정쩡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사야 되지? 달러를 왕창 사야 되나? 아니면 우리나라 수출주를 사야 되나? 그것도 아니면 나도 서학개미? 궁금하시죠? 정리해 볼게요. 지금 환율 레벨이 1,400에서 1,500원 사이거든요. 나중에 1,300원대만 가도 지금 달러를 많이 사두면 원화 기준으로는 환차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게다가 미국 시장도 S&P 500이나 다우, 나스닥 모두 지금 높은 밸류에 올라와서 버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약세, 미국 증시가 조정, 여기다가 원화 강세라는 복합적인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 이런 구간이 온다면 달러 사재기 플러스 미국 주식 한 방을 노리게 될 경우에 달러는 떨어지고 주가가 횡보하거나 빠지고 그렇게 되면 원화 기준으로 수익률이 아주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더 자세한 환율 분석을 위해서 차트 관점으로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여기 2022년에 이 부분인데요. 거의 25년간의 장기 저항과 그리고 여기 핑크색 구간인 1050원부터 2070원대의 박스 구간을 2022년에 돌파해 버렸어요. 자, 이때부터 1250원 윗구간으로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됐고요. 지금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가는 올라가고 고가도 같이 올라가는 상승 쐐기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기간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1,500원 정도가 아주 강한 저항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점은 살짝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이 구간을 돌파해서 한 1,53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 전고점인 1,600원도 보이는 구간이긴 하지만 보통 지금과 같은 이렇게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올 경우에는 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패턴의 지지를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1200원대 후반이나 1300원대 초반이 다시 지지선이 되고요. 평균적으로는 1300원에서 1400원대에서 환율이 계속 머무를 수 있어요. 지금 한 차트 분석은 현재 재료만으로 분석을 한 거고요. 혹시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이 구간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확률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나라 뉴스 그리고 환율을 체크해야겠죠. 추가로 최근에 나온 외국계 리포트들을 보면요. 며칠 전에 노무라 증권에서는 내년 우리나라 환율이 1380원까지 안정화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ING 은행에서는 엔화의 경우 아베노믹스 당시와 비교해서 보면 지금 140 그리고 150엔이 당연해진 것처럼 원화도 레벨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JP모건의 경우에는요. 내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고 그리고 지금 연기금 해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화 매수 포지션을 추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500원대를 잠시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 구간의 핵심은 달러를 새로 사서 버는 게 아니라 고환율 환경이 만들어주는 수출 대기업과 글로벌 실적주 랠리에서 돈을 버는 쪽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여기 수출 대형주 그리고 글로벌 실적주인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일부 IT 소재, 장비같이 달러 매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환율이 높을수록 원화 기준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인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이런 성장주들은 고환율에서도 이미 지금 랠리를 만들고 있고요.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 자금이 쏠릴 때에도 추가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섹터예요. 그리고 방어 자산도 있는데요. 원화 자산과 달러 표시 이자 자산 그리고 금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공격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으로 하고 방어는 달러, 금, 채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환율이 내려갈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을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환율이 꺾일 가능성이 커지는 신호들을 몇 가지 세트로 같이 봐야 되는데요. 먼저 달러 인덱스와 미국 금리를 보면요.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거나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뚜렷하게 내려갈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수출과 경상수지가 회복되는 게 있어요. 특히 반도체 수출과 대중, 대미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상수지가 꾸준하게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 좋은 신호고요. 자, 세 번째로 외국인 자금 흐름도 봐야 되는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을 순매수로 꾸준히 들어오고 환율이 고점인데 더 위로 치고 가지 못하고 박스에서 자꾸 내려와요. 자, 그러면은 좋은 신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정책과 기관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요.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시작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뉴스들이 연달아 나오게 되면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고점에 왔네?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때부터는 전략을 2단계로 바꾸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1단계로는 자꾸 고가에 있는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자꾸 내려올 때가 있어요. 자, 이때부터는 달러와 금 비중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고 수출주와 성장주 비중은 유지를 하거나 조금 확대를 하면서 미국 직접 투자는 분할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단계로는
환율이 정말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해서 1,400원 초반에 진입해서 1,300원을 갈 것 같다. 자, 그러면 달러와 금 비중을 줄여서 미국 우량주와 ETF로 비중 확대를 하고요. 국내에서는 수출 대형주 비중을 조금 줄이고 성장주와 중소형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판단하면서 이 구간을 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고환율 구간에서는 수출주와 글로벌 실적주로 수익을 내고요.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달러와 금에서 나온 자금을 성장주와 미국 주식으로 옮기면서 두 번의 사이클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지금의 원화 약세는 단순한 일시 쇼크가 아니라 중국 수출 의존 모델이 깨지고 탈중국 그리고 첨단 제조와 순대외 자산국으로 넘어가는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처럼 통화 약세와 주가 랠리가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일정 부분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나라라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 달러를 사재기할까? 이게 아니라 뉴노멀에서는 수출주 그리고 성장주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환율이 꺾일 때를 대비해서 달러나 금, 채권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장이 바뀌면 업데이트 상황도 계속 올려드릴게요. 이상 브레이커였습니다.